네, 안녕하십니까. SSI 미드업 코리아의 대표 심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Introduction to SSI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SI가 이제 자기주권 신원인데요. 자기주권 신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한 곳에 모였던 중앙 집중형이 아닌 이제 조금 탈중앙형 그런 신원을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는 신원을 가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 주권 신원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웹이 처음 발명되고 이제 인터넷이 처음 발명됐을 때는 그냥 각 서비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메일을 쓴다 그러면 각 서비스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을 하고 저희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마다 각각 이제 개인 정보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일로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저희 왼쪽에 보시는 1세대가 사일로드 아이덴티티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특징적으로는 서비스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비스별로 점점 비밀번호에 대한 해커들이 좀 많이 해킹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비밀번호에 대한 기준을 각각 세우는데 이게 통일되지 않아서 어떤 곳에서는 최소 8자, 어떤 곳에서는 특수기호를 넣어야 되고 어떤 곳에서는 최소 10자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 이제 개개인이 기억을 해야 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개인이 인터넷에 173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관리하는 곳은 괜찮지만 이런 노력들이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해커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에는 조금 보안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제 인터파크가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들마다 서비스마다 개개인이 그 보안을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2세대 페더레이티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연합신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는 예제로 들 거는 뭐 구글로 로그인 또는 카카오로 로그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그 연합신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만 저희가 개인정보를 넣게 되고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할 때 신원 인증을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연합신원 모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더 이상 비밀번호를 여러 개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생체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이게 되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보면은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개인 정보가 보관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수의 기업들이 사용자 정보를 독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정보를 독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을 다른 회사가 가져간다라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자기주권 신원입니다. 이것들은 이 방식을 통하여서는 이제 자신의 인터넷 신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그 나의 개인정보는 내가 갖고 있게 되고 그 개인정보를 발급 내용만 이제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다른 분산 원장에 기록해서 서로 이걸 그 개인정보를 발급해준 사람이나 그거를 검증하려는 사람이나
이걸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로 신뢰점을 가지고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그 발급된 증명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 각자 개개인이 정보를 보관하다 보니 제가 잃어버리면 이거를 다시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 두 방법은 이곳이나 이 서비스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서비스한테 가서 제가 복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가 뭐 제로 라이어빌리티라는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좀 복구도 해주고 책임도 져줬었는데 이 SSI를 가지게 되면은 SSI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이제 주권이 커진 만큼 이제 책임도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중개기관 없이 이제 피어 투피어 이제 P2P 커넥션을 형성해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와 가지는 것도 제가 여기 있는 다른 멤버 한 명과 가지는 것과 같이 같은 정도의 보안 수준과 같은 정도의 이제 레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주권 신원에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슈어, 홀더, 그리고 베리파이어입니다. 이슈어는 어떤 자격 증명을 이제 발급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발급해주는 사람이고, 홀더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베리파이어는 검증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제출한 게 정말로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거는 꼭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되고요. 사실 이슈어와 홀더, 베리파이어가 세 명이 그 세 엔티티가 서로 그 합의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장이면 아무 원장이나 가능합니다. 크게 SSI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는 DID, 두 번째는 Verifiable Credential, 그리고 세 번째는 DKMS, 뭐 지갑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DI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ID는 이제 탈중앙 식별자라고 저희가 이번에 번역을 했는데요. DID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DID 메소드만 따르면 자신의 주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DID는 주소이며 이제 보통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많이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DID에는 또한 DID 다큐먼트라는 그 둘이 같이 다니는 쌍이 되는 이제 DID 다큐먼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DID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게 이제 DID의 예시로 나와 있는 DID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통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DID 다큐먼트를 알게 되고 여기 DID 다큐먼트에 들어있는 뭐 공개 키라던가 아니면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DID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어떠한 개인정보도 저장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특히 이 DID 다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이제 쓰이게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쓰일 때 개인정보를 쓰게 된다면 이제 유럽의 뭐 GDPR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개인정보도 저장되지 않게 DID 메소드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DID 레지스트리입니다. DID 레지스트리는 간단하게 나의 DID를 등록하고 거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에이전트라고 보면 이 에이전트에서 이런 DID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리졸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니버설 리졸버 같은 경우는 어떤 DID는 비트코인만 쓰게 되고 어떤 DID는 이더리움만 쓰게 되고 어떤 DID는 각각 다른 원장에만 쓰일 수 있는데 이 DIF라는
그 글로벌 조직을 하나를 만들어서요. 이제 SSI나 DID를 하는 그 회사들이 모여서 이 우리 DID를 넣으면 모든 DID 다큐먼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니버설 리졸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유니버설 리졸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DIF가 DID의 표준을 만들고 DID를 활용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이제 이 DID를 가지고 DID 인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DI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이제 DID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다, 아니면 또는 내가 이 DID다, 이 DID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어떤 회사에서 나에게 DID를 가지고 너가 이 DID에 대한 소유권이 있냐고 이제 챌린지를 보통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챌린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스폰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리스폰스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DID를 이제 유니버설 리졸버나 아니면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졸버에서 DID를 넣고 DID 다큐먼트를 가져오게 되고요. DID 다큐먼트 안에 있는 인증 정보를 가지고 이 리스폰스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 리스폰스를 검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DID를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보통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PKI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전자서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핵심 포인트는 이제 컴포넌트는 Verifiable Credential입니다. 아까 DID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저희가 쓰는 기본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Verifiable Credential은 인증서 또는 신분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리덴셜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클레임이라는 기초 단위가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example university를 나왔다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이 뭘 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의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 클레임이 들어있고요. 클레임이 들어있고 이제 여기에 밑에 프루프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슈어와 홀더 그리고 발급자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그니처가 포함이 되게 되었고요. 이거에 대한 발급 내역이 블록체인에 쓰여서 이게 취소된 크리덴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포맷이 제대로 되어 있는 포맷인지 이 스키마를 검증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표준이라기보다는 지금 소브린이 주도하고 있어서 이제 어너니머스 크리덴셜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을 하자. 첫 번째는 이슈어의 DID 가지고 있는지, 홀더의 DID가 맞는지, 발급 내역이 블록체인에 유효하게 써져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스키마, 이거 형식이 맞는지, 이 네 개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서는 받을 때 Verifiable Credential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걸 제출하게 될 때는 Verifiable Presentation이라는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크리덴셜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분증만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신분증도 줘야 되고 회원증 아니면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같이 넘길 때 여러 가지의 VC를 한 번에 넘기는 방법이 이제 Verifiable Presentation입니다. 꼭 복수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하나여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복수의 크리덴셜을 넘길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이루고자 하는 바는 이제 Selective Disclosure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증서의 정보 중에 그것들을 선택적으로 검증하는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그 선택적으로 그 인증서의 진위 여부는 그 검증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조금 예시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편의점에 가게 되면 신분증을 이제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신분증은 제가 나이가 19세 이상인지만 알면 되는데 거기에
뭐 제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노출시킬 필요 없이 제가 19세 이상인지만 인증을 하고 그리고 그 인증서의 그 진위 여부만 판별하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암호학적으로 구현한 기술이 Selective Disclosur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얘기해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GKP라고 Zero Knowledge Proof 또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아직도 W3C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이쪽 방향이라는 것을 지금 W3C는 에서는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발급자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검증자, 베리파이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발급자가 홀더에게 그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얘를 주민등록증이라고 해볼게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고 그 주민등록증의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와 그리고 이 주민등록증의 형태, 형식, 스키마를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고 안 적혀 있고 Verifiable Data Registry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굳이 블록체인일 필요는 없고 이거 누구나 이 세 엔티티가 서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레지스트리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더는 이 크리덴셜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내가 받았다라는 걸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스키마의 정보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나중에 검증을 할 때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내게 됩니다. 받을 때는 크리덴셜, 보낼 때는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베리파이어는 이것들을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뭐 발급 내역이라던가 뭐 스키마 그리고 이슈어의 DID, 홀더의 DID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증하게 되면서 이제 이 인증서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ecentralized Key Management System인데요. 줄여서 DKMS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W3C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뭐 지금 조금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Verifiable Credential,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관리할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간편히 생각해서 지갑 또는 내 DID와 VC를 관리해줄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하이퍼레저 파운데이션에서 만들고 있는 하이퍼레저 앨리스에 관한 그 아키텍처인데요. 하이퍼레저 앨리스가 현재 이 DKMS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른 암호화폐 지갑처럼 마스터 시크릿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DID와 VC를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그 복원 그리고 복구 이런 것들을 백업하는 그런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아직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야 될 부분인 거는 확실한데 이제 현재로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고요. 현재 되게 하이퍼레저 앨리스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아마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뭔가 프로덕트를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지금까지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수직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느냐라는 걸 조금 표현해봤을 때 맨 처음에는 암호학적인 신뢰입니다. 암호학적인 신뢰가 있고 이게 사람들 간의 신뢰가 있는데 암호학적인 신뢰는 맨 처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어떤 블록체인을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신뢰점이 되는 거죠. 이 블록체인에 적혀져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 위에 이제 서로 퍼블릭 DID를 가지고 이제 서로를 식별하고 탈중앙 식별자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목할 것은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요즘 트렌드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블록체인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퍼미션드인지 퍼미션레스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발급자들만 이제 이거를 발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할 때 또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때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ID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저도 DID가 있고 상대방도 DID가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커넥션을 이루고 상대방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서로 DID 교환과 DID 인증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통로를 이제 좀 할 수 있는 뭐 앱이나 솔루션들을 에이전트 또는 월렛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암호학적으로 저희가 서로의 진위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휴먼 트러스트, 조금 사람의 역할이 조금 부여가 되는 시점이죠. 이슈어가 홀더에게 베리파이어블 크리덴셜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 크리덴셜을 발급을 해주는 거는 크리덴셜 자체는 암호학적이지만 크리덴셜을 발급해주기 전까지는 다른 암호학적인 크리덴셜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사람 간의 트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리파이어가 이 크리덴셜을 확인을 할 때 베리파이어가 이슈어에 대한 사람 간의 그 트러스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암호학적으로 보호되지 않고요. 이쪽은 이미 베리파이어가 이슈어가 어떤 DID를 가지고 있다, 이슈어의 정체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크리덴셜 익스체인지 부분은 그런 식으로 사람 간의 신뢰 형성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이 거버넌스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서 미국에서 여권 대신으로, 미국에서 나의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정부가 한국에서 발급한 이 모바일 신분증이 블록체인으로 보호되어 있고 DID를 사용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조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단체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이 밑에 세 개만 거기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앞에 레이어 1, 2, 3가 완성된 다음에 레이어 4를 조금 해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단 논법이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VC와 DID가 있는데 이 DID는 뭐에 쓰이고 VC는 뭐에 쓰이냐, 암호학적으로 조금 얘네들이 탄탄하고 보안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냐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앤디라는 학생이 자기가 하버드를 나왔다 하는 이제 하버드 졸업증을 이제 VC로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3단 논법 하면은 되게 간단한데 A가 B고 B가 C면 A가 C잖아요. 그러면 ND는 여기에 DID를 갖고 있습니다. ND의 DID가 있고 이 VC에는 ND의 DID가 적혀 있고 이 DID를 가진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어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VC에는 사실 ND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ND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고 그냥 이 DID를 가진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어 이건데, ND는 그걸 회사에다 제출을 할 때 어떻게 제출을 하냐면 이 DID에 대한 소유권을 DID 인증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VC를 따로 내서 VC에 대한 인증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ND가 이 DID를 가지고 있고 이 DID를 가진 사람은 하버드를 나왔으니 이걸 제출한 사람은 이걸 제출한 ND는 하버드를 나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게 DID와 VC를 같이 쓰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ND의 핸드폰을 훔쳐서 또는 인증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밥의 DID가 있고 ND의 DID가 없습니다. 밥의 DID에는 이 VC를 이제 뭐 인증은 할 수 있어요. VC를 가지고 이제 인증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 DID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버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졸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ND가 이제 DID가 있고 뭐 다른 밥의 졸업증명서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써있는 DID에 대한 인증을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3단 논법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이제 DID와 VC 간의 인증, 관계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네,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있으신가요? 이걸로 발표를 네, 박사님.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 네. 그리고 아까 ND 밥 네네. ND하고 밥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 저기 VC에 네. 저기 이제 졸업 증명선고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기 이제 ND의 DID가 있는데 하버드의 DID는 저게 없나요? 하버드의 이슈어가 하버드면 이슈어의 DID도 있어야 됩니다. 네, 하버드의 DID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하버드라는 네. 것도 좀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휴먼 트러스트라는 부분이 이건데요. 네. 그러면 검증하는 쪽에서는 거기 적혀 있는 DID가 하버드의 DID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휴먼 트러스트로 알아야 되고요. ND의 DID를 검증하는 건 DID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버드가 이 DID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조금 소셜 트러스트가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휴먼 트러스트를 네. 위해서 GKP가 활용된다고 이해. GKP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휴먼 트러스트는 이미 그냥 예를 들어서 하버드 졸업장을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하버드 DID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GKP 기술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